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이십니다. 북핵 고도화와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 음식 잘못 먹으면 감기 걸린다. 감기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한 1% 된다. 그러면 에이, 그건 뭐 먹지 뭐 이제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 잘못 먹으면 암 걸린다. 몇 %냐? 1%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1% 정도는 그렇게는 얘기 못 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핵전쟁이 가능하다. 사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오늘 제 말씀을 앞서 두 분이 뭐 저명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책 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핵위협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까지 왔습니다. 핵실험을 6번 했고 수소탄까지 터뜨렸고 탄두 투발 수단 고도화됐고 그러나 여전히 대북 제재는 통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 플레이 때문에 통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지금 교착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오른쪽에 저기 설명한 저 부분들은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작년에만 24차례를 했고 금년에 지금까지 14차례를 했는데요. 그중에 의미 있는 것들만 제가 골라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해서 500km를 날아가게 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 하늘을 지나가지 않게 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거리 탄도탄 가지고도 한국을 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또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지금 KMAD나 사드로는 추적할 수 없는 속도로 내려 꽂힌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고 그 밑에 오른쪽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저 부분을 조금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이 지금까지 벌려온 게임이 도대체 세계와 동북아 한반도에 어떤 안보 충격을 주고 있느냐. 이게 북한의 그랜드 스트래티지입니다. 북한의 대전략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단계에서 이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 세계 차원에서는 NPT 체제가 흔들흔들하고 있죠. 그리고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리젝트하기 때문에 안보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차원에서 정말 우리한테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사고를 치면 칠수록 미국과 중국이 이견 대립을 하는 겁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신냉전을 심화시키고 악화시키는 이 촉매 역할을 지금 북핵이 하고 있고 북한은 그 틈바구니에서 일종의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고 쳐도 전 세계가 아무리 북한을 고립시켜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궁극적인 버팀목은 러시아, 중국인데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더욱더 미국하고 대적하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이완이죠. 북한이 이 3,000km, 5,000km, 1만 km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탄들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이유는 미국과 핵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북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붙어서 어떤 결말이 온다는 것을 모를 만큼 바보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괌을 위협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 할수록 미국 여론은 흔들립니다. 미국 여론이 흔들리면 미국 국민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무릅써야 하느냐.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는 소위 디카플링 이펙트,
이 디카플링 이펙트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게임을 하고 지금 이미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뭐 우리 다 실감하는 거죠. 한반도의 군사 균형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재래 군사력에서 질적 우위는 사실상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물론 무섭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국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소위 이게 정치 외교적 무기거든요. 북한한테 양보를 해야 되고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되받아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을 핵을 말리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보다는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이상야릇한 진리들이 확산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고 이 사회 주류가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남북 관계는 북한이 주도하는 이 운항 관계로 간다. 운항 관계, 송아지와 늑대의 관계로 간다.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쪽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녀야 되는 이제 이런 관계로 간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미 북한의 대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마땅할 겁니다. 제가 수소폭탄 실험한 얘기는 이미 신문에 다 났기 때문에 제가 중원본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200메가톤 넘습니다. 예.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50메가톤은 턱없이 보수적인 평가고요. 적어도 200메가톤, 최대 200킬로톤, 최대 1메가톤까지 가능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북한의 그 핵무기 연구소가 발표한 선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굉장히 자세히 다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요. 분열탄을 터뜨려서 그 열을 이용해서 융합탄을 터뜨렸다는 그 1단계, 2단계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소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이드로젠 밤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이드로젠 디바이스를 터뜨린 겁니다. 본격적인 수소폭탄이 아니다. 이건 수소폭탄 폭발 장치를 실험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거기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건 북한이 핵폭탄 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본격적인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실험한다면 아마 풍계리 일대가 다 붕괴되겠죠. 함몰되겠죠. 예, 이번에도 지금 이번 갱도는 부분적으로 함몰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자, 오른쪽에 그 도표와 중간에 설명은 제가 왜 이 소개를 드리느냐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는데 이제 수소폭탄도 만들었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핵폭탄이 1세대에서부터 5세대까지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1세대 폭탄이 원자폭탄이고 2세대가 수소폭탄이고 3세대가 중성자탄이고 4세대, 5세대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통을 잘 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해봤고요. 1세대 원자폭탄에서 2세대 수소폭탄이 되면 폭발력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커진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북한이 수소폭탄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못한다 하느냐 하면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요. 1세대 원자폭탄을 만든 나라가 2세대 수소폭탄에 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보시라고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예. 보통 5년 정도고요. 길어야 7년이고요. 중국은 2년 7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1세대 원폭을 만든 것이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는데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도 수소폭탄이 있느니 없느니 못 만드니 만든다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들은 4월 15일 태양절 때 등장한 무시무시한 핵무기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저 위에서 네 가지는 다 ICBM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달에 2번 쏜 그 ICBM급 화성 14호는요.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화성 14호는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 또 다른 것들이 저것들은 언제 쏠 것이냐, 저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계속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핵의 직면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수두룩하고 중국, 미국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머릿속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 다급한 것이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핵 그림자를 막는 겁니다. 핵 그림자가 뭐냐? 누클리어 섀도우. 핵 그림자가 뭐냐? 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거 막지 못하면요. 핵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핵 그림자를 막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에게 북한의 핵 공포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왜곡되고 우리는 북한이 끌려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한 과제죠. 그리고 이 국론 분열 이런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국론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북한은 우리 다룰 수 없다. 그 밑에 제가 뭐 대화, 억제 이런 얘기를 적었는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거 이건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것이 억제인데요. 그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논리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예, 하자가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화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성과가 없는 것뿐이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성이 실려 있느냐 하는 문제죠. 진정성이 실려 있느냐. 그리고 억제와 대화 중에서 어느 것이 전공 필수고 어느 것이 전공 선택이냐.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본 나가리라는 표현 아시죠? 기본 나가리. 예. 국민을 지키기 위한 억제는 기본 나가리거든요. 항상 하는 겁니다. 대화가 되든 안 되든 핵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는 계속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바꾸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드를 가져오느냐?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사드는 국민을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가져오고 그런데 대화를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해야 그게 진정한 진보죠. 그런데 이게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중국하고 해야 될 과제들 당장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러시아하고 결속해서 안보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외교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저는 안보를 전공하는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화를 낸다. 그런 얘기들 이제 좀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문재인 정부가 뭘 처음부터 잘못해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그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위상이 일단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국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 문제의 책임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우리 국민의 책임이고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겁니다. 이 근본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약간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중국을 잘못 외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된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중국은 이제 힘을 앞세우고 한국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5년 수교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배울 거 다 배웠고 베껴갈 거 다 베껴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길들이기로 들어가는 이거는 역사의 필연인 겁니다. 역사의 필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미국하고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기에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부분들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핵 문제가 더 악화되면 바로 한미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 뭐 앞서 두 분 많이 말씀하셨고 또 뭐 미국이 북한 정권을 드러내겠다.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제 공격을 하겠다. 미국이 선제 공격하면 우리는 하라고 박수를 쳐야 됩니까? 반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는 체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속으로 반기면서 표정 관리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곧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간에는 어떤 입지를 취해야 되느냐. 중국도 우리 편을 만들고 미국도 우리 편을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이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던 것이고요. 또 현 문재인 정부도 이걸 지금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양쪽 다 잃어버린다. 예, 양쪽 다 잃어버린다. 예. 자, 이런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네 가지 정책 기조를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제가 글로 방송으로 표현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기조를 지켜야 한다. 첫째, 이런저런 이유로 군을 흔들고 군을 망신주고 하는 이 군을 축소지향형으로 가져가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군이 뭘 잘못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꾸중하고 개선을 해야지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군을 위축시키고 양을 줄이고 질을 낮추고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예? 두 번째는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대화를 해야 한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혼돈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고요. 국제공조를 우선해야 되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하는 것은 국제공조보다 그 아래의 변수다. 이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alliance 플러스 해칭. 저게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일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둘 다 중요하지만 안보가 더 우선이죠. 그렇다면 안보는 한미동맹에 아직도 우리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비적대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기조다. 이거를 바꾸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충격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큰 충격으로 온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바로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하겠다. 평화협정하겠다. 추진하겠다. 핵동결 빅딜을 추진하겠다. 탈원전을 하겠다. 저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얘기들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저게 북한이 그렇게 원해왔던 것인데 북한이 저걸 하려고 그렇게 이런저런 술수를 써왔던 그런 일들인데 그걸 우리 정부가 얘기를 먼저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고 혼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글쎄요. 제1야당에서 보수당에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허용되면 제가 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4대 기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결국은 이 억제도 해야 되고 제재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선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방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응징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북핵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방호 능력도 가져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방호 능력은 제로 없습니다. 북핵이 실상 떨어지면 대한민국 국민은 뭘 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바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 앞부분 세 가지 저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군이 킬체인 하고 있고 사드 가지고 있고 또 응징하기 위해서 KNPR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또 새 정부에서도 삼축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 이게 삼축체제입니다. 선제, 방어, 응징이 삼축체제인데 삼축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들께서 삼축체제를 정말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정말 참 들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 삼축체제는 우리 군이 시작을 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고요.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게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정보, 감시, 정찰 이런 부분은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나중에 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삼축 체제를 정말 제대로 한번 정밀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군이 이 체제를 빨리 강화하기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금 사중방어를 하고 있죠. 사중방어. 저 위에서부터 에로 시스템이 요격하고 그게 뚫리면 뒤에 데이빗 슬링이 요격하고 또 그게 뚫리면 패기 하고 마지막에는 또 아이언담이 하고 이제 4단계. 근데 이런 걸 설치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국민들 간에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뭐 데모가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외국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아주 미비한 이 팩 하나밖에 없다가 사드를 가져와서 이중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뭐 반대 데모가 있고 뭐 군인이 들락거리는 성주기지에 민간인들이 완장을 차고 군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뭐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뭐 이미 12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한 5분 안에 실으면 예. 뭐 여러분들 바쁘실까봐 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저한테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새로운 이 거론들, 제안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전작권을 가급적 빨리 전환하겠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시도를 했던 일이고요. 이제 다시 또 이 문제가 재론이 됐는데 전작권 문제를 거론하려면요. 우선 이 3가지 기준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이 3가지 기준.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요. 지금 전작권 체제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전작권을 따로 분리했을 때 체제 중에서 어느 것이 북한이 보기에 대한민국을 유린하기가 쉬우냐.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전면전쟁 일으키기에 어느 것이 쉬우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체제와 분리된 이후 체제 중에 어느 것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달려오기가 쉬우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체제와 분리된 이후 체제 중에서 어느 것이 전쟁을 해서 이길 확률이 높으냐.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죽고 사는 문제를 가늠하는 기준들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요. 나머지 문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이 주관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외교적 모습이 우습다. 국가적 자존심이 아주 일그러졌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중국이 한국의 독자 군사 외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뭐 한국군을 괴뢰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1대1로 협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다 주변적인 얘기입니다. 주변적인 얘기입니다. 예. 제가 국가 자존심이나 외교적 모양새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거보다는 죽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독자 외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요 굉장히 과장 왜곡된 겁니다. 솔직하게 중국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식 석상이 아닌 비공식 석상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결연하고 대한민국이 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더 대접할래? 아니면 강력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미군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더 대접할래?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것이 정답인지. 똑같은 질문을 북한한테도 한번 비공개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답이 다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성급하게 전작권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정책적 반론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평화협정 정말로 더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이거 모르는 사람 계시겠습니까? 지금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종전체제로 바꾸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좋겠다.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환호합니다. 쉽게 열광합니다. 그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섹시하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경계해온 이유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달라. 제가 두 가지만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째는요. 어떤 평화조약 종전협정도核심을 품은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준수되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1979년 베르사유 조약. 나치 독일, 그 당시는 나치는 아니지만 독일한테 패전의 책임을 왕창 물리고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독일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은 그게 나치의 등장과 2차 대전으로 터져나왔죠. 독소 불가침 조약 깨지고요. 일소 불가침 조약도 깨졌고요. 베트남 전쟁을 마감한 그 유명한 파리 평화회담, 파리 평화조약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파리 평화조약은요. 12개 나라가 참관한 가운데 서명식을 했고요. 거대한 빵빠레를 울리면서 평화의 어떤 거대한 진전이라고 참 대서특필되면서 맺어진 것이 바로 그 조약입니다. 그러나 월맹이 보기에 이 월남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야 이거 뭐 먹으면 먹겠다 생각하니까 곧바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이 월남을 떠나갈 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만은 월남의 공군력이 세계 한 5번째쯤 됐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많은 비행기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뭐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그 사진들을 보고 참 감회에 젖은 일이 있는데 월남 군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물자를 주었고 월남이 북쪽 월명보다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런데 막상 월명군이 쳐내려올 때 그 월남군 군인들이요 그 도로가에 미군이 보급해준 군화며 철모며 군복이며 소총이며 소박하게 길거리에 벗어놓고 팬티바람으로 전부 도주하는. 사실 뭐 저는 제가 지금하고 그때 월남하고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흡사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한다. 두 번째 이유는요. 평화협정 이후에 북한이 뭘 요구하겠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존재할 필요 없고 주한미군이 존재할 필요 없다는 논리가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철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해서 환호하고 열광할 것이고 우리의 안보의식은 해이해질 것이고 우리의 안보장치들은 해체돼 나갈 겁니다. 사실 이 평화협정이 좋은 줄 알지만 경계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지금 평화협정 얘기를 해야 하느냐. 왜 한국 땅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동결. 저는 제 핵전략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뭐 잡글까지 포함하면 핵 문제 관련해서 글 쓴 게 한 2,000편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 안 해본 구석이 있겠습니까? 모든 구석을 다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핵동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소련과 미국 간의 핵동결 논의가 한창 있었습니다. 근데 한반도의 핵동결 저게 왜 위험하냐? 핵동결이 되면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실력은 고스란히 인정이 되고, 그 다음 사고만 안 치면 돼요.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미국은 골칫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군사적 불균형, 비대칭성은 고착되는 것이죠. 미국은 아이고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골치 아픈 문제는 어느 정도 짐을 들었다 생각하고 한국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떨어뜨릴 겁니다. 이게 바로 동맹 이완을 가져오고 남북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동결 얘기를 우리는 끄집어내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대책 없이 어떻게 핵동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느냐. 탈원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 문제는 제 인생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농축 재처리 포기 선언을 했을 때 저는 국방연구원의 젊은 연구원이었죠. 제가 방금 그걸 공부하고 왔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거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잠자리기 없어져서 더 괄세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청와대로부터 호되게 두들겨 맞고 결국은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은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강제 사직을 당하고 떠났고
7년 후에 다시 복직을 하고, 이게 제 인생에 걸렸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예고하고 경고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축 제철이 포기하면 우리만 꼽사등이 된다. 우리 원자력 산업만 불굴을 만들고 우리의 핵잠재력만 없애는 것이다. 북한은 결코 말듣지 않는다. 우리만 바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 그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에 와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수포까지 만드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라고는요, 비록 농축 제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원자력은 그것 빼고 나머지 상용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이룩했고요. 가장 경쟁력이 높고 경제력이 있는 원전 제작자가 됐고요. 또 우리 기술자들요, 농축 공장 만들어라 그러면 오래 있지 않아서 바로 만듭니다. 제철이 공장 만들라 그러면 바로 만들어냅니다. 핵무기 설계하라 그러면 설계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수한 인력이 그나마 간접적인 잠재력인데 지금 어떻게 탈원전을 얘기할 수 있느냐. 만약 탈원전을 하면 앞으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카드가 뭐가 남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칼럼 쓰면서 그랬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에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핵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도 같이 저와 이 고민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술핵 재반입 얘기는 앞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뒤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자유한국당에 와서 전술핵 재반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은 하지 않겠고요. 그 논문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제 논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전술핵 재반임이 가져오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술핵만 가져오면 다 무조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저급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거는 고육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고육지책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시는 게 좋고, 뭐 장점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뭐 남북한의 뭐 군사 균형 해소할 수 있고, 뭐 북한의 핵그림자 효과 차단할 수 있고, 뭐 미국의 한국 코리아 패싱 이거 해소할 수 있고, 전술핵이 들어오면 한미 간에 얼마나 더 결속되겠습니까? 그 관리 운영해야 되니까요. 예?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가 하는 장점은 이겁니다. 전술핵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뭐 미국이 선뜻 그러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일심단결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외치고 한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강력한 외교적 카드가 되는 겁니다. 북한에게 강력한 외교적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점들이 많은데요. 단점들 중에서 가슴 아픈 단점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뭐 오만 난리를 칠 텐데 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단점이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 사드 가지고도 분열되는데 전술핵 가지고 얼마나 분열되겠느냐. 이건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밑에 제가 빨간 글자로 쓰는 저 두 가지 논리는 저건 궤변입니다. 궤변.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오면 북한한테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건 정말 궤변입니다. 아니, 북한이 지금 1991년도에 같이 농축 제철이 안 갖는다고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해놓고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금은 수소폭탄까지 만들고 ICBM까지 만드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거 하면 명분이 없어진다. 지금 아직도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저건 정말 궤변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궤변입니다. 한반도 군비 통제가 안 되고 군비 경쟁이 악화되는, 저거 정말 궤변입니다. 저는 군사 문제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군비 통제에는 공자형 군비 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비 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송대성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텀인데요. 제가 빌려서 잘 씁니다. 공자형 군비 통제와 레이건형 군비 통제가 있습니다. 공자형은 뭐냐 하면요. 당신 그거 가지고 날 자꾸 위협을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니까 좀 없애라. 이렇게 설득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무기를 없애는, 이게 공자형 군비 통제입니다. 공자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레이건형은 뭐냐면 당신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대응하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되면
당신이 감당을 못하게 되어서 당신한테 더 많은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자형 군비 통제가 이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뭐 가슴을 열고 믿음을 주어야지 북한이 변하지. 아닙니다. 북한이 변해야지 우리가 뭘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먼저 우리가 신뢰를 보여주고 북한을 믿는 자식. 제가 그래 여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 간의 덕목입니다. 친구지간에는 그 덕목이 맞습니다. 친구한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친구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국가 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친한 친구도 결혼해서 처자식이 생기면 그 친구의 빚 보증을 서주지 못합니다. 빚 보증 서줬다가 망하면 처자가 굶잖아요. 5천만 원을 거느리는 국가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논리가 이 땅에는 성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정도로 제가 하고요. 이제 뭐 다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뭐 논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장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1분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 프레임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저는 3단계라고 봅니다. 3단계. 뭐 잔잔한 얘기를 드리지 않고요. 이 정책 프레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사고 계속 치면 또 뭐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안보리 뭐 결의 채택하고 미국이 뭐 화내고 뭐 중국이 또 만류하고 이거 우리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왔던 거 이걸 강도를 높이는 거 이게 지금 단계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다음 단계의 프레임은 전술핵이거든요. 근데 전술핵 반입으로도 통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단계는 핵무장입니다. 이 세 단계의 프레임을 정책 프레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고 미국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 내가 당신들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핵무장을 하지 마. 소위 이 미국의 전략은 아직도 반확산 정책 프레임으로 동맹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은 북한 핵을 못 본 채 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주고 러시아, 북한, 이 중국 3대 북방 삼각형 나라가 모두 핵 강대국이 돼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 전략 마인드를 바꾸도록 촉구하셔야 되고 의원 외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한반도와 동북아를 반확산 프레임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다. 이제는 이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 대만의 핵무장을 방조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잠재력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탈원전 얘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태호 전 통일연구원장님이십니다. 북핵 고도화와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 음식 잘못 먹으면 감기 걸린다. 감기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한 1% 된다. 그러면 에이, 그건 뭐 먹지 뭐 이제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 잘못 먹으면 암 걸린다. 몇 %냐? 1%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1% 정도는 그렇게는 얘기 못 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한반도에는 핵전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핵전쟁이 가능하다. 사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오늘 제 말씀을 앞서 두 분이 뭐 저명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책 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핵위협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까지 왔습니다. 핵실험을 6번 했고 수소탄까지 터뜨렸고 탄두 투발 수단 고도화됐고 그러나 여전히 대북 제재는 통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 플레이 때문에 통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지금 교착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오른쪽에 저기 설명한 저 부분들은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작년에만 24차례를 했고 금년에 지금까지 14차례를 했는데요. 그중에 의미 있는 것들만 제가 골라본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3,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해서 500km를 날아가게 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 하늘을 지나가지 않게 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거리 탄도탄 가지고도 한국을 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또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지금 KMAD나 사드로는 추적할 수 없는 속도로 내려 꽂힌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고 그 밑에 오른쪽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저 부분을 조금 중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북한이 지금까지 벌려온 게임이 도대체 세계와 동북아 한반도에 어떤 안보 충격을 주고 있느냐. 이게 북한의 그랜드 스트래티지입니다. 북한의 대전략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단계에서 이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 세계 차원에서는 NPT 체제가 흔들흔들하고 있죠. 그리고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리젝트하기 때문에 안보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차원에서 정말 우리한테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사고를 치면 칠수록 미국과 중국이 이견 대립을 하는 겁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신냉전을 심화시키고 악화시키는 이 촉매 역할을 지금 북핵이 하고 있고 북한은 그 틈바구니에서 일종의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고 쳐도 전 세계가 아무리 북한을 고립시켜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궁극적인 버팀목은 러시아, 중국인데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더욱더 미국하고 대적하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이완이죠. 북한이 이 3,000km, 5,000km, 1만 km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탄들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이유는 미국과 핵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북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붙어서 어떤 결말이 온다는 것을 모를 만큼 바보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괌을 위협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 할수록 미국 여론은 흔들립니다. 미국 여론이 흔들리면 미국 국민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무릅써야 하느냐.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는 소위 디카플링 이펙트, 이 디카플링 이펙트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게임을 하고 지금 이미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뭐 우리 다 실감하는 거죠. 한반도의 군사 균형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재래 군사력에서 질적 우위는 사실상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물론 무섭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국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소위 이게 정치 외교적 무기거든요. 북한한테 양보를 해야 되고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되받아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을 핵을 말리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보다는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이상야릇한 진리들이 확산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고 이 사회 주류가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남북관계는 북한이 주도하는 이 운항관계로 간다. 운항관계, 송아지와 늑대의 관계로 간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쪽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녀야 되는, 국민은 뭘 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바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 앞부분 세 가지, 저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군이 킬체인 하고 있고 사드 가지고 있고 또 응징하기 위해서 KMPR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또 새 정부에서도 삼축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 이게 삼축체제입니다. 예, 선제, 방어, 응징이 삼축체제인데 삼축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들께서 삼축체제를 정말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정말 참 들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예. 이 삼축체제는 우리 군이 시작을 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고요.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정보, 감시, 정찰 이런 부분은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나중에 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삼축체제를 정말 제대로 한번 정밀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군이 이 체제를 빨리 강화하기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금 사중방어를 하고 있죠. 사중방어. 예, 저 위에서부터 에로 시스템이 요격하고 그게 뚫리면 뒤에 데이빗 슬링이 요격하고 또 그게 뚫리면 패기 하고 마지막에는 또 아이언담이 하고 이제 4단계. 근데 이런 걸 설치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국민들 간에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뭐 데모가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외국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아주 미비한 이 팩 하나밖에 없다가 사드를 가져와서 이중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뭐 반대 데모가 있고 뭐 군인이 들락거리는 성주기지에 민간인들이 완장을 차고 군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뭐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뭐 이미 12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한 5분 안에 이 실으면 예. 뭐 여러분들 바쁘실까봐 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저한테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새로운 이 거론들, 제안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전작권을 가급적 빨리 전환하겠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시도를 했던 일이고요. 이제 다시 또 이 문제가 재론이 됐는데 전작권 문제를 거론을 하려면요. 우선 이 3가지 기준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이 3가지 기준.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요. 지금 전작권 체제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전작권을 따로 분리했을 때 체제 중에서 어느 것이 북한이 보기에 대한민국을 유린하기가 쉬우냐.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전면 전쟁 일으키기에 어느 것이 쉬우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체제와 분리된 이후 체제 중에 어느 것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달려오기가 쉬우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체제와 분리된 이후 체제 중에서 어느 것이 전쟁을 해서 이길 확률이 높으냐.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죽고 사는 문제를 가늠하는 기준들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요. 나머지 문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이 주관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외교적 모습이 우습다. 국가적 자존심이 아주 일그러졌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중국이 한국의 독자 군사 외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뭐 한국군을 괴뢰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1대1로 협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다 주변적인 얘기입니다. 주변적인 얘기입니다. 예. 제가 국가 자존심이나 외교적 모양새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거보다는 죽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독자 외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요 굉장히 과장 왜곡된 겁니다. 솔직하게 중국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식 석상이 아닌 비공식 석상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결연하고 대한민국이 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더 대접할래? 아니면 강력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미군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더 대접할래?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것이 정답인지. 똑같은 질문을 북한한테도 한번 비공개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답이 다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성급하게 전작권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정책적
반론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평화협정 정말로 더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이거 모르는 사람 계시겠습니까? 지금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종전체제로 바꾸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좋겠다.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환호합니다. 쉽게 열광합니다. 그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섹시하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는 국민을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가져오고, 그런데 대화를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해야 그게 진정한 진보지요. 그런데 이게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중국하고 해야 될 과제들, 당장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입니까?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러시아하고 결속해서 안보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외교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저는 안보를 전공하는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화를 낸다. 그런 얘기들 이제 좀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문재인 정부가 뭘 처음부터 잘못해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그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위상이 일단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국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 문제의 책임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우리 국민의 책임이고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겁니다. 이 근본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약간의 촉매 역할은 하는 것이죠. 이게 중국을 잘못 외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된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중국은 이제 힘을 앞세우고 한국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5년 수교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배울 거 다 배웠고 베껴갈 거 다 베껴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길들이기로 들어가는, 이거는 역사의 필연인 겁니다. 역사의 필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미국하고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기에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부분들,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핵 문제가 더 악화되면 바로 한미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 뭐 앞서 두 분 많이 말씀하셨고, 또 미국이 북한 정권을 드러내겠다,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제 공격을 하겠다. 미국이 선제 공격하면 우리는 하라고 박수를 쳐야 됩니까? 반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는 체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속으로 반기면서 표정 관리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곧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간에는 어떤 입지를 취해야 되느냐. 중국도 우리 편을 만들고 미국도 우리 편을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이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던 것이고요. 또 현 문재인 정부도 이걸 지금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양쪽 다 잃어버린다. 양쪽 다 잃어버린다. 자, 이런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네 가지 정책 기조를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제가 글로 방송으로 표현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기조를 지켜야 한다. 첫째, 이런저런 이유로 군을 흔들고 군을 망신주고 하는, 이 군을 축소지향형으로 가져가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군이 뭘 잘못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꾸중하고 개선을 해야지,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군을 위축시키고 양을 줄이고 질을 낮추고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대화를 해야 한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혼돈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공조를 우선해야 되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하는 것은 국제공조보다 그 아래의 변수다. 이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얼라이언스 플러스 해칭, 저게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일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둘 다 중요하지만 안보가 더 우선이죠. 그렇다면 안보는 한미동맹에 아직도 우리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비적대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기조다. 이걸 바꾸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충격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큰 충격으로 온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바로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하겠다. 평화협정하겠다. 추진하겠다. 핵동결 빅딜을 추진하겠다. 탈원전을 하겠다. 저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얘기들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저게 북한이 그렇게 원해왔던 것인데 북한이 저걸 하려고 그렇게 이런저런 술수를 써왔던 그런 일들인데 그걸 우리 정부가 얘기를 먼저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고 혼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글쎄요. 제1야당에서 보수당에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허용되면 제가 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4대 기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결국은 이 억제도 해야 되고 제재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선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방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응징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북핵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방호 능력도 가져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방호 능력은 제로 없습니다. 북핵이 실상 떨어지면 대한민국 협정을 경계해온 이유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달라. 제가 두 가지만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째는요. 어떤 평화조약 종전협정도核심을 품은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준수되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1979년 베르사유 조약. 나치 독일, 그 당시는 나치는 아니지만 독일한테 패전의 책임을 왕창 물리고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독일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은 그게 나치의 등장과 2차 대전으로 터져나왔죠. 뭐 독소 불가침 조약 깨지고요. 일소 불가침 조약도 깨졌고요. 베트남 전쟁을 마감한 그 유명한 파리 평화회담, 파리 평화조약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파리 평화조약은요. 12개 나라가 참관한 가운데 서명식을 했고요. 거대한 빵빠레를 울리면서 평화의 어떤 거대한 진전이라고 참 대서특필되면서 맺어진 것이 바로 그 조약입니다. 그러나 월맹이 보기에 이 월남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야 이거 뭐 먹으면 먹겠다 생각하니까 곧바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이 월남을 떠나갈 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만은 월남의 공군력이 세계 한 5번째쯤 됐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많은 비행기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뭐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그 사진들을 보고 참 감회에 젖은 일이 있는데 월남 군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물자를 주었고 월남이 북쪽 월명보다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런데 막상 월명군이 쳐내려올 때 그 월남군 군인들이요 그 도로가에 미군이 보급해준 군화며 철모며 군복이며 소총이며 소박하게 길거리에 벗어놓고 팬티 바람으로 전부 도주하는. 사실 뭐 저는 제가 지금하고 그때 월남하고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흡사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한다. 두 번째 이유는요. 평화협정 이후에 북한이 뭘 요구하겠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존재할 필요 없고 주한미군이 존재할 필요 없다는 논리가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철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해서 환호하고 열광할 것이고 우리의 안보의식은 해이해질 것이고 우리의 안보장치들은 해체돼 나갈 겁니다. 사실 이 평화협정이 좋은 줄 알지만 경계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지금 평화협정 얘기를 해야 하느냐. 왜 한국 땅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핵동결. 저는 핵 전략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뭐 잡글까지 포함하면 핵 문제에 관련해서 글 쓴 게 한 2,000편 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 안 해본 구석이 있겠습니까? 모든 구석을 다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핵동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소련과 미국 간의 핵동결 논의가 한창 있었습니다. 근데 한반도의 핵동결, 저게 왜 위험하냐? 핵동결이 되면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실력은 고스란히 인정이 되고, 그 다음 사고만 안 치면 돼요.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미국은 골칫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군사적 불균형, 비대칭성은 고착되는 것이죠. 미국은 아이고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골치 아픈 문제는 어느 정도 짐을 들었다 생각하고 한국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떨어뜨릴 겁니다. 이게 바로 동맹 이완을 가져오고 남북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동결 얘기를 우리는 끄집어내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대책이 없이 어떻게 핵동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느냐. 탈원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 문제는 제 인생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농축 재처리 포기 선언을 했을 때 저는 국방연구원의 젊은 연구원이었죠. 제가 방금 그걸 공부하고 왔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거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잠자리기 없어져서 더 괄세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청와대로부터 호되게 두들겨 맞고 결국은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은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강제 사직을 당하고 떠났고 7년 후에 다시 복직을 하고 이게 제 인생에 걸렸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예고하고 경고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축재질이 포기하면 우리만 꼽사등이 된다. 우리 원자력 산업만 불굴을 만들고 우리의 핵잠재력만 없애는 것이다. 북한은 결코 말듣지 않는다. 우리만 바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 그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에 와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수포까지 만드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라고는요, 비록 농축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원자력은 그것 빼고 나머지 상용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이룩했고요. 가장 경쟁력이 높고 경제력이 있는 원전 제작자가 됐고요. 또 우리 기술자들요, 농축 공장 만들어라 그러면 오래 있지 않아서 바로 만듭니다. 재처리 공장 만들라 그러면 바로 만들어냅니다. 핵무기 설계하라 그러면 설계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수한 인력이 그나마 간접적인 잠재력인데 지금 어떻게 탈원전을 얘기할 수 있느냐. 만약 탈원전을 하면 앞으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카드가 뭐가 남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칼럼 쓰면서 이제 이런 관계로 간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미 북한의 대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마땅할 겁니다. 제가 수소폭탄 실험한 얘기는 이미 신문에 다 났기 때문에 제가 중원본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200메가톤 넘습니다.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50메가톤은 턱없이 보수적인 평가고요. 적어도 200메가톤, 최대 200킬로톤, 최대 1메가톤까지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북한의 그 핵무기 연구소가 발표한 선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굉장히 자세히 다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요, 분열탄을 터뜨려서 그 열을 이용해서 융합탄을 터뜨렸다는 그 1단계, 2단계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소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이드로젠 밤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이드로젠 디바이스를 터뜨린 겁니다. 본격적인 수소폭탄이 아니다. 이건 수소폭탄 폭발 장치를 실험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거기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건 북한이 핵폭탄 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본격적인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실험한다면 아마 풍계리 일대가 다 붕괴되겠죠. 함몰되겠죠. 이번에도 지금 이번 갱도는 부분적으로 함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자, 오른쪽에 그 도표와 중간에 설명은 제가 왜 이 소개를 드리느냐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는데 이제 수소폭탄도 만들었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핵폭탄이 1세대에서부터 5세대까지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1세대 폭탄이 원자폭탄이고 2세대가 수소폭탄이고 3세대가 중성자탄이고 4세대, 5세대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통을 잘 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해봤고요. 1세대 원자폭탄에서 2세대 수소폭탄이 되면 폭발력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커진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북한이 수소폭탄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못한다 하느냐 하면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요. 1세대 원자폭탄을 만든 나라가 2세대 수소폭탄에 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보시라고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예. 보통 5년 정도고요. 길어야 7년이고요. 중국은 2년 7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1세대 원폭을 만든 것이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는데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도 수소폭탄이 있느니 없느니 못 만드니 만든다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들은 4월 15일 태양절 때 등장한 무시무시한 핵무기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저 위에서 4가지는 다 ICBM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달에 2번 쏜 그 ICBM급 화성 14호는요.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화성 14호는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 또 다른 것들이 저것들은 언제 쏠 것이냐, 저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계속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핵의 직면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수두룩하고 중국, 미국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머릿속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 다급한 것이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핵 그림자를 막는 겁니다. 핵 그림자가 뭐냐? 누클리어 섀도우. 핵 그림자가 뭐냐? 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거 막지 못하면요. 핵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핵 그림자를 막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에게 북한의 핵 공포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왜곡되고 우리는 북한이 끌려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한 과제죠. 그리고 이 국론 분열, 이런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국론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북한은 우리 다룰 수 없다. 그 밑에 제가 뭐 대화, 억제 이런 얘기를 적었는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거, 이건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것이 억제인데요. 그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논리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예, 하자가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화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성과가 없는 것뿐이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성이 실려 있느냐 하는 문제죠. 진정성이 실려 있느냐. 그리고 억제와 대화 중에서 어느 것이 전공 필수고 어느 것이 전공 선택이냐.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본 나가리라는 표현 아시죠? 기본 나가리. 예. 국민을 지키기 위한 억제는 기본 나가리거든요. 항상 하는 겁니다. 대화가 되든 안 되든 핵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는 계속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바꾸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드를 가져오느냐?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